1982년 6월 7일 오전 11시 50분, 일본 치바현의 한적한 사이클링 도로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발견됩니다. 한 소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또 다른 소녀가 몸을 웅크린 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녀가 범인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이 사건은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 깊은 의문과 함께 남아있는 미해결 살인 사건, 바로 치바 디스코 여중생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경찰 수사의 의문점을 동시에 제기하며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도쿄 미나토구 타카마츠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엔도 카즈미 당시 14세였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그녀의 젊고 꽃다운 생명은 잔혹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범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소녀는 이바라키현 코가시립 중학교 3학년의 고토 료코 당시 14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두 소녀는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밤마다 도쿄 신주쿠의 디스코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당시 도쿄의 밤거리는 이러한 어린 소녀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학교 대신 잠을 자고 밤에는 어른들의 세계인 클럽에서 춤을 추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이 결국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사건 전날 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신주쿠의 번화가에 위치한 디스코 클럽을 오가며 밤을 보냈습니다. 현란한 네온 사인과 귀청을 때리는 음악, 땀으로 흥건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그들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능숙하게 두 소녀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드라이브를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낯선 남자였지만 그 제안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일탈을 갈망하던 두 소녀에게 그리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두 소녀는 그의 빨간색 스포츠카에 아무런 의심 없이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게임센터에 들러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무렵 남자의 차는 도쿄의 도심을 벗어나 치바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은 점점 사라지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져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외딴 도로 사이클링 로드에서 남자는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잠깐 자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전날 밤늦게까지 일하며 지쳐있던 두 소녀는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짧은 잠이 영원한 악몽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자신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조차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토 료코는 남자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산책 좀 하자.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옆에 있어야 할 친구 카즈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전신을 스쳐 지나갔지만 료코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애써 누르고 남자를 따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악몽 같은 순간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남자는 갑자기 뒤에서 료코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료코의 머리를 가격하고 숨통을 조르듯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스러운 순간 료코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친구 카즈미가 싸늘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고 목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녀의 아킬레스건이 잔인하게 절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듯한 잔혹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료코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이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마지막으로 료코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고요했고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 일본 전역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게 됩니다. 2명의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벌어진 잔혹한 범죄는 일본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범인의 소나귀에서 살아남은 료코는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범인의 키, 체형, 입고 있던 옷차림, 심지어 그가 몰았던 차량의 종류와 색상까지 매우 상세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확보된 상태였으며 심지어 범인의 얼굴까지 직접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료코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범인 검거는 시간 문제로 여겨집니다. 료코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25세 전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긴 장발을 하고 있었고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미국산 농구화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렬한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료코가 그의 얼굴을 직접 목격했고 그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명확한 정보라면 범인이 잡히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곧 범인이 검거되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경찰의 수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료코의 구체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빨간 스포츠카를 소유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범행이 일어난 치바현과 인접한 도쿄 지역의 특정 연령대 남성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의 대학생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료코가 진술한 범인의 특징, 즉 나이, 외모, 그리고 빨간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강력히 지목하는 듯 했습니다. 대중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범인 검거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 대학생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공식적인 기록도, 그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는 기록도 현재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론을 통해 조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만 단편적으로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충격적이고 잔혹했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1997년 사건 발생 15년 만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치바 디스코 여중생 살인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언과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불신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의문은 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명확한 범인의 증언이 있고 유력한 용의자까지 특정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수사의 실패나 증거, 부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적이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하나의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미 범인을 특정했지만 그가 사회 고위층의 자제, 즉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경찰 관계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은 사건의 미해결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 용의자는 사건 이후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뒤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는 구체적인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당시 일본 사회 지도층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결합하여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암암리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자 도시 괴담의 형태로 전해지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을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했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가 있었고 그녀가 범인의 얼굴까지 직접 확인한 명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은 수사 은폐 및 부실 수사 의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사회 전반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도 사건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범인은 왜 카즈미의 아킬레스건을 그렇게 잔혹하게 절단했을까요? 이는 도주를 막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정작 성폭행의 흔적은 시신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살인이었다기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행위였으며 계획된 범행이었다기에는 성폭행이 없는 점이 범인의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범인의 심리와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건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고 수사 방향 설정에도 혼란을 주었습니다. 아킬레스건 절단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혹은 애초에 범인의 목표는 엔도 카즈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토 료코는 그저 우연히 살아남은 목격자였던 것일까요? 범인이 왜 료코는 살려두었는지 혹은 왜 료코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료코가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는 사실이 오히려 범인의 계획을 뒤틀리게 만들고 그녀의 생명을 살려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 역시 수많은 추측을 낳으며 사건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애초에 2명의 소녀 모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 한 명만을 노렸는지에 대한 분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의 디스코 문화는 사회 전반의 비난과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미성년자의 클럽 출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심야 영업 역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의 유흥 문화 뒤에 숨겨져 있던 무방비한 위험이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잔혹한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일본 사회의 청소년 문제, 유흥 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공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하고 2 어린 소녀의 삶을 파괴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당시 일본 경찰은 정말 그를 잡을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거대한 힘과 복잡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그를 잡지 않았던 걸까요? 치바 디스코 여중생 살인 사건은 여전히 일본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미스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인의 정체와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지 혹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